역사를 사랑하는 수피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영의 역사교실 TV 이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다뤄볼 주제는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가야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 PPT에는 좀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일단 백제, 신라, 이 가야의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차례를 볼까요? 네, 이 차례에서는 백제, 신라, 가야의 성장 과정인데요. 주요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백제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을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라에서는 왕후의 변천, 왕의 칭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왕 중에서는 내무랑의 업적과 그 다음에 가야에서는 금강가야, 초기 가야 연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대가야, 신라 가야의 건국 산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키핑해 두시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신라 가야의 건국 산하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제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초기 백제가 어느 지역에서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백제의 초기 도읍지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입니다. 일단 풍납토성인데요. 이 일대에 백제가 초기 건설되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유이민, 고구려에서 이주한 세력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제 온조가 초대 백제 왕입니다. 그는 주몽의 둘째 아들로 원래 왕위 계승권에서는 2순위였지만 새롭게 나타난 기존의 첫째 부인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왔다고 삼국사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듯 고구려계에서 왕위 계승권이라든지 권력에서 밀린 세력이 남하하여 백제를 건설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서울시, 즉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유역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농경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강이 굉장히 크고요.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렇게 백제는 마한 54개의 하나의 소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백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는 여기 이제 보이시면 고이왕 시기부터입니다. 이 고이왕 시기부터 발달했는데요. 이 고이왕은 대략적으로 9대왕일 겁니다. 9대왕이고요. AD 234년부터 286년까지 왕위를 이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이왕이 했던 업적, 그분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국 첫 번째로는 중국 군현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중국 군현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설치했던 4개의 군 중 가장 강력했던 낙랑군과 대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성장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독으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한의 여러 나라와 합세하여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강한 나라와 싸우면서 전쟁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현과의 전쟁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네, 통치 조직을 쉽게 말하면 학급으로 대입시켜보자면 단장, 부반장, 대의원, 서기 이런 식으로 학급 임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출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임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임명. 여기에서 통치 조직을 정비한다 해서 여기 이 관등제를 정비하는데 그 전에 통치 조직이 있었겠죠. 하지만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권이 있어야 왕의 권력이라든지 왕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왕은 여기에서 백제의 관등, 백제의 공무원 수를 16계급으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출발선상은 16국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관등제를 정비합니다. 이제 제일 위에는 좌평이라고 해서 높은 이제 우리로 지금처럼 장관 6개의 장관을 두고요. 그 아래 이제 16계급을 둡니다. 16급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하고요. 이제 또 보면은 관복의 색깔을 달리했다는 것은 급수마다 이제 옷을 입는 색깔이 달라요. 예를 들면 5급, 7급, 9급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그 옷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었냐면 공복 색깔을 두면서 급수의 차이를 두면서 왕이 어떤 급수인지 알아보기 쉽게끔, 그리고 그 급수마다 차등으로 뭐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서 왕권의 강화를 나타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율령반포입니다. 율령반포는 우리가 말했듯이 학급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학급 규칙이 없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말하는 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야 그 통치를 정비되고 국가의 기틀이 잡히는데 그런 게 없었지만 이 고유왕 때 그러한 율령도 반포합니다. 학급 규칙 같은 거요. 학급 규칙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율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마을에서 강력했던 지금의 천안지방에 있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이때 고이왕 때 병합함으로써 마을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이제 백제가 됩니다. 이제 그 백제가 가장 강하게 되면서 이 목지국이 병합됐지만 이 목지국은 계속해서 남아합니다. 천안에서 익산, 익산에서 나주 일대까지 계속해서 이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제 최전성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성기라는 가장 잘 나가는 시절, 인터넷 용어는 리즈라고 하죠. 이 백제의 리즈 시절은 이제 346년부터 대략적으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91년, 90년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백제를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이 왕의 이름은 근초고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KBS에서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이라고 만들어졌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타났고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 지도가 나와 있고요. 이 왕의 사진, 이건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업적들이 이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업적은 고구려 때랑 비슷해요. 고국원왕, 지난 시간에 원통하고 원망에서 고국원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얘는 저희 그냥 뇌피셜입니다. 일단 근초고왕은 왕위를 바꿔요. 이게 또 비슷해요. 고구려랑. 고구려도 왕위가 이전에는 형제 상속에서 근초고왕 때 부자 상속으로 변하듯이 백제 또한 이제 왕위 상속,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이제 부자가 아니라 형제가 아닌 부자, 아들한테 물려주는 시스템을 이때부터 정착시킵니다. 형제한테 물려주는 거랑 아들한테 물려줘야 더 공공이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정복이에요. 정복군주라고 불리는데 정복이라서 굉장히 땅 따먹기를 많이 했다. 땅을 많이 따먹었다. 가장 땅을 많이 가져왔다는 뜻인데요. 이분은 이제 많은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전까지 충청남도 일대였는데 이때 이 왕 때부터 백제 영역에 전라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라도 남해안까지 포함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전라도 일대 남쪽, 그다음에 전라도 동부, 지금의 순천 여수 쪽까지 공략하고요. 그 결과 그쪽에 있었던 가야 영맹과 충돌해서 이 가야 영맹까지 이제 뭐 세력권을 확대합니다. 가야 영맹 또한 힘이 약해져서 이 백제 왕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남쪽이었는데 이제 눈을 돌리는 곳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누가 있나요? 맞아요. 고구려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황해도 중부 지역, 이제 그쪽을 쳐들어가서 이제 황해도를 지나서 이제 고구려의 세 번째로 중요한 수도였던 이제 이 평양성까지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이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그때가 37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예요.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평양에서 평양성 전투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고요. 평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왕을 전사하게끔 굉장히 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 이제 요서 지방과 산동 지방, 중국까지 이제 교류라든지 진출합니다. 점령했다고 이런 식의 기록도 있는데요. 그런 기록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쪽과 교류를 하고 이쪽과 이제 서로 간에 진출, 백제가 이제 이쪽까지 진출하면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왜 일본에 진출하면서 일본 유식 지역, 그래서 일본의 많은 이제 백제의 문화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칠지도라고 있겠습니다. 7개의 날로 만들어진 칼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칠지도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요. 일본에 남아 있고요. 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이따가 보물들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초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복을 했다. 굉장히 이제 왕이 계승권을 바꿨다. 이 정도만.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제 신라의 성장.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신라의 성장이라고 있습니다. 신라의 성장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신라의 성장은 마진변, 마한이 지금 이제 백제, 병합된 백제로 되고요. 이 진한이 신라, 변한이 가야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 신라는 진한의 12개 중에 하나의 소국이었던 사로국이라는 곳, 지금의 경주 일대에서 시작됩니다. 경주 일대 6개의 부, 이렇게 6개의 부족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신라는 박, 석, 김 이 3개의 성씨가 왕위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씨 세력, 그다음 석씨 세력, 김씨 세력이 다 왕족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백제는 부여씨, 그다음에 고구려는 고씨라는 성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했지만 신라는 이에 반해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 6개의 부족의 대표가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대사, 우리도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학급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듯이 이 신라 또한 6개의 부가 뭉쳐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6개의 부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대사,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어요. 지금의 이제 경상도 땅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왜 늦었을까요? 맞아요. 네. 중국과 멀고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라는 백제라든지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는 대략적으로 4세기경에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에 반해서 신라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는 게 이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약 150년 정도 늦게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는 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더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라에서는 좀 중요한 시기, 이 초창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은 몇 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물왕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라는 칭을 쓰지 않았고 내물마리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이때 이 왕, 이 내물마리간 시기에는 영토를 진한이 여러 소국들을 점령합니다. 경주에서 경산, 그다음에 저기 영천, 그다음에 이쪽에 경상도 이제 경상남도 일대 이런 지역들을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남쪽까지, 낙동강 위협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하는 중간에 이제 일본 당시 외라고 불렸던 외구가 이 신라로 침입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에 우리 네오랑은 자신의 동생을 보내면서 이제 고구려 당시 광개토대왕의 병력 원군을 얻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시기가 경신년 AD 391년이 되겠습니다. 맞나? 390년? 400년. 400년, 391년, 40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경자년이 아니면 경신년이거든요. 400년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이 400년 정도, 400년인데요. 이 400년에 일단 이제 원군, 뭐 보병, 기마병 합쳐서 5만의 병력을 이제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무찌르고요. 당시 왜구와 연합했던 이 가야계 세력 또한 물리치면서 이때 쳐들어와서 금관과야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구려군이 이 왜구만 한 게 아니라 왜구와 연합했던 세력까지 완전히 싹 소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벗어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여우가 사라지니까는 이제 또 다른 게 왕 노릇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왜구라든지 이제 가야계 세력이 이제 그 위협에서 벗어나니까는 고구려가 한동안 내정 간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이 있듯이 신라에는 이제 고구려군이 주둔하면서 신라를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정 간섭에 관련된 이제 유물을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로랑 때는 이 왕위 세습이 박석김 이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김씨 왕위 세습이 이때부터 김씨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가 이때부터 독점해서 이제 이 신라 말기까지 가다가 이제 신라 말기에 이제 박씨 왕이 두세 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김씨가 왕이 세습하고요. 이때 왕의 호칭을 이사금에서 마리칸으로 바꿉니다. 한번 우리 여기서 이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왕과 뜻 그리고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왕의 칭호가 있습니다. 거서관, 차창웅, 이사금, 마리칸, 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뜻을 보시면 이 거서관은 초대 왕이었던 박역거세,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거서관이라는 칭하면서 군장, 이때는 이제 아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였던 남의 차차웅이라고 해서 이 차차웅은 무당,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중이라는 뜻이 이 차차웅에서 따온 게 아니냐는 설도 있습니다. 설은 설일 뿐이고요. 확실한 건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일단 이렇게 이름이 좀 제정일치 초창기 국가의 모습에서 이제 이사금 마리칸으로 가면서 이제 연맹체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데요. 이사금은 이제 떡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왕을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마리칸은 대군장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식 시호가 나타납니다. 이때가 지증왕, 이제 AD 500년경부터는 신라 동안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강가야와 초기 가야 연맹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야 연맹은 지금의 이제 김해, 그 다음에 뭐 이 경상도 동부 쪽, 경상도 서부라든지 경상도 이제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의 진주, 김해, 창원, 뭐 고령 이런 데 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 지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알 거예요. 이제 뭐 부산 가는 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산 가는 쪽, 그쪽 가는 길은 다 옛날에 가야 연맹이 영토였구나 하는데요. 이 가야 연맹 또한 당시 이제 변안 지역이라는 곳에서 성장합니다. 이 변안, 삼안에서 하나였던 변안의 구야국에서 성장합니다. 구야국. 이제 이게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철, 아이언. 굉장히 많은 철이 생산되고 이 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하면서
이익을 보면서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철과 소금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중개무역을 하죠. 낭랑이라든지 외에 철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성장했던 나라가 금간가야가 되겠습니다. 이 금간가야가 가장 먼저 성장하고요. 초기 가야 연맹을 이끕니다. 이렇지만은 이 초기 연맹을 이끌지만은 이 초기 가야 연맹 금간가야가 좀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은 고구려 미천왕 시기에 중국의 군현이었던 낭랑이 사라지면서 이 낭랑 가야 외 이 무역 체계가 무너져 낭랑이 사라지니까 더 낭랑은 굉장히 선진 문화,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사라지니까는 선진국이었던 지역이 사라지니까는요 그 무역을 하던 곳이 이제부터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금강가야의 초기 가야 연맹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 금강가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토상 팔국의 난이라 합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대략적으로 209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09년은 아닐 겁니다. 대략적으로 요새의 추세에는 329년 이 낭랑이 소멸되면서 가야가 무역체계 이 삼각무역을 했었는데 그 삼각에서 하나가 사라지면서 이 경제적으로 왕권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초기 가야 연맹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고 원펀치를 맞아요. 펀치를 한 대 맞습니다. 그 다음 또 투펀치를 맞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설명했던 네오랑 시기에 광개토 대왕이 이 남쪽 가야까지 남하하면서 이 가야 세력까지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초기 가야 연맹이었던 금강 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초기 가야 연맹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번 원투펀치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신라가 성장하게 되고요. 이 신라가 이 경상도 일대 맹주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가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진흥왕 법진 이 왕대 시기 다시 한번 배우고요. 한번 이 지도와 이 가야 연맹이 돈을 벌었던 이 병이세 이게 쉽게 말하면 캐시예요. 캐시 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가야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도를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백제, 신라, 가야의 이 대표적인 유물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백제를 보시면은 이 백제 실지도 7개의 날 이거는 근초고왕 시기 근초고왕의 세자였던 근구수 이제 그 일본 기록에서는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왕에게 하사한 거.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날조하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절대 일본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은 후진국이었고요. 당시 선진국은 백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왕이 일본에게 선물을 준 거지 하사한 거나 선물 준 것이 그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칠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백제의 그 당시에 강력했던 국가의 모습이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요. 외라는 나라와 이때부터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신라를 보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 이건 이제 호충그릇 이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신라 쪽에 있었던 이제 고구려 군의 모습입니다. 신라 연판에 있었던 이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그 당시 신라의 고구려 군이 주둔해서 내장 간섭을 했겠구나. 교과서에서는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밀접한 게 수평적이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의 수직적 관계.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갑은 고구려고요. 을은 신라였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아두면 좀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땅에 다른 군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해주는 우방국이지만 여기 우방국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약간 내적 간섭, 고구려 신라를 이제 고구려의 소국 정도로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야는 역시 이 철제 가옥, 가야의 이 철세공술, 철을 만드는 이 금술, 야금술에 발전되는 모습, 철의 왕국이었던 이 가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삼국의 통치 체제인데요. 고구려는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삼국이 각각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는지 이제 이 제일 위에 큰 그림은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수도, 지방을 5개 오부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했던 삼경이 거의 특별구역으로 그리고 일단 나라를 체계로 운영할 때는 제가회의라고 해서 그 오부 있잖아요. 5개의 부가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요. 여기는 관등제가 대대로를 일본으로 해서 약간 10여 관등이라는데 10여 관등은 기록에 따라 달라서 어디는 10개, 어느 기록에 12개가 나와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서 이 10여 개의 관등, 10개 아니면 12개의 관등이라고 해서 이 고구려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 또 이 백제 그림 보시면 아래에 이 백제 그림 또한 다 비슷해요. 수도를 오부로 다 나눴고요. 수도와 지방을 이렇게 5개로 이제 구분해 놨고요. 뭐 동북서 남중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여기 회의는 정사함이라고 해서 이 정사함이라는 돌에 앉아서 일단은 회의를 합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이 정사함이라는 곳에 가서 앉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관등체계가 16관등제 고위 형식에 만들어졌던 16관등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네. 또 이제 신라를 보면은 이 신라 또한 중앙을 5개의 부와 지방 5주로 나눕니다. 이거 나뉘는 시기는 좀 후대인데요. 왜냐면은 이게 후대에 좀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당시에는 좀 맞다. 육부라고 해서 왜 중앙이 5부로 변했습니까? 이 왕위가 성장하면서 이제 육부 체계가 이제 중앙이 5개 부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 제가회의니 정사회의니 화백회의니 하면서 이 화백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대사, 나중에 육부회의가 이 화백회의로 명칭이 바뀌면서 신라 또한 관등체계를 갖추면서 이 상대적이나 제일 높은 관직과 17개의 공무원 체계, 17급의 공무원 체계를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나중에 가면은 골품제라고 해서요, 이 상한선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한선을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 삼국의 통치체제는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사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수피아인 여러분, 항상 마지막까지 역사 수업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